코스피가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같은 여러 불확실성을 뚫고 서학개미가 또다시 사상 최대 투자금을 경신했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 얼마나 되나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844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약 16% 늘어났습니다. 이 중 주식이 1,360억 달러로 73%를 차지하며 지난해 말보다 약 12% 증가했고 채권은 지난해 말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결제 금액은 약 3,780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3.2% 줄어들었는데요. 예탁원은 올해 3월까지는 순매수가 쭉 이어졌지만 이후부터는 순매도로 돌아선 주도 있었다며 과거처럼 뜨겁게 올라가는 건 좀 꺾이고 관망세로 접어드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기자, 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뭔가요? 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여전히 테슬라로 약 213억 달러를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말부터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관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약 13% 줄어들었는데요. 결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 역시 테슬라로 올해 들어 일론 머스크 CEO가 정치적 발언을 내놓으며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 주식 보관 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었으며 테슬라를 비롯한 팔란티어, 애플, MS 등 빅테크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이 전체 외화 주식의 45.3%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요. 시장별 가장 보관 금액이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이어 유로 시장과 일본, 홍콩, 중국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수박 한 통 값이 3만 원대로 치솟으면서 여름 제철 과일 먹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폭염이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어떤 품목이 할인되고 또 얼마큼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마켓컬리와 현대홈쇼핑 같은 온라인과 홈쇼핑 등 12,000여 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전통시장 혜택도 확대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 최대 2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채소와 과일 값이 비상이 걸렸죠?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가격이 1년 전보다 36.5%, 불과 일주일 사이에도 22.5%나 뛰면서 한 통에 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잎채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추 100g당 가격이 1,200원대로 지난달보다 33% 올랐고 배추는 한 포기당 24%, 시금치는 75%나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할인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도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언제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우선 알림 서비스부터 신청하고 안내 따르시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부인입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얼마 받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의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금융앱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신청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알림 신청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 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하는데요.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 등 온라인이나 카드사 연계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소비 쿠폰 안내 문자 메시지에 URL 링크가 있을 경우 100% 스미싱이나 사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클릭하고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청년 사업자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창업도 힘든 상태인 건데요. 계엄 사태 이후 경제부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련 대책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내수부진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역대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사업자는 월 평균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통상 가동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가동사업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청년 인구 감소 와중에도 증가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역대 최고폭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소매업 청년 사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에 이 분야 청년 사업자가 12만 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6,085명 줄었습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감소폭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도 1분기 4만 6,269명으로 1년 전보다 5,507명 줄어들면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청년 대책은 좌치를 감춘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청년 계층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비상계엄 이후 혼란 속에 경제부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련 대책이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올 초 연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에도 소득 양극화 해법 등이 거론만 되다가 결국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청년 고용과 창업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음식점 등 이미 경쟁이 심한 업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파트에 집중됐나요? 네,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서울에서 매매 신고가 된 6만 3,730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 5,022건이었습니다. 전체의 70%가 넘는 수치로 서울에서 사고판 주택 10건 중 7건이 아파트였던 겁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자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흔히 빌라로 부르는 연립, 다세대 비중은 전체의 26%, 단독, 다가구 거래 비중은 3.1%에 그쳤습니다. 그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집중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3년 약 66%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20년에 53%, 또 아파트값이 치솟은 2021년에는 40% 아래로 내려갔고 금리 인상 후 폭풍이 거셌던 2022년은 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져 연립, 다세대 거래 비중이 확 줄고 올해 들어 30%를 밑돌 만큼 내려간 사이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에 60% 턱 밑까지 올라가더니 2024년 60% 중반, 올해는 70%를 넘겼습니다. 거래를 짓누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넓어졌음에도 금리 인하와 가격 상승세를 타고 매수세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로 거래가 쏠리고 가격도 치솟으면서 종합부동산세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되곤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은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종부세 얼마나 늘었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모두 4조 4,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습니다. 종부세 세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도 54만 2,895명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2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86%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149억 원으로 전년보다 25.9%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증가율인 6.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 8월 사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데요. 다만 역대 세법 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과거 세금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고 향후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철폐 내지는 대폭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 전해주시죠. 네, 여 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남은 20일 남짓한 기간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랜딩존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라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우리 수출 경쟁력 하락과 직결된 부분인 상호관세, 자동차 25%, 철강 55% 등의 품목관세 등은 불합리한 조치이고 철폐 또는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반기 ICT 수출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8% 증가한 1,15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1,224억 6천만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지난달 ICT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늘어난 220억 3천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폰,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0% 안팎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와 통신 장비 수출은 13.9%, 2.5%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 이 메모리 고정가격 반등과 HBM과 DDR5 등 이 고부가 제품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73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중기대출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기업은행 노사는 최근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 대출과 기술금융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로 창업기업, 혁신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목표치의 2배인 200%까지 실적을 인정하고 그 목표치를 초과하면 가산점을 줬는데요. 가산점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계속된 금융사고로 이어져 이를 폐지하게 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은행권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보면 전체 은행권 증가액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해 4월 말 0.83%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 오르면서 은행들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기업은행은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을 늘리면서 중기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마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경우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기업은행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과 관련한 해외 사업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업비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는데 한국전력공사와의 바라카 원전 갈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한수원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9일 해외사업 추진체계 고도화란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수원은 세계적인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원전 수출 체계를 진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업비 산정 방식 개선입니다. 시장 가격에 기반한 사업비 산정 방안과 또 사업비 관련 컨틴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주요 건설사,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산정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외에 해외 사업 단계별 인력 배치 기준이나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포함한 해외 사업의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전과의 바라카 원전 갈등이 계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올해 초 한국전력공사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 4천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두고 갈등 중입니다. 한수원이 한전을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하면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또 있을지 모를 분쟁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수원은 최근 수주한 체코 원전에도 한전 KPS 등 한전 계열사들은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꾸린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해를 넘긴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복귀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1년 5개월 만이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요? 네, 의대생들이 의사협회 국회 상임위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협은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급 제적 대상자만 8,300여 명에 달하기에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년제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수업을 건너뛴 의대생들이 2학기에 참여하는 것 어렵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2학기를 새학기로 하고 방학 보충 수업으로 졸업 시기를 맞추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 형평성 등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도 복귀를 타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재검토 등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논의한 뒤에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전공의 모집으로 병원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어서 복귀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올 당근책이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 숙제는 여전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된 8월 1일이 진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조치를 거듭하면서 시장이 의구심을 갖자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강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 헤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35%, 유럽연합과 멕시코에도 30%의 관세율을 통보했는데요. 헤세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협상을 통한 개략적인 합의 내용을 일부 확인했지만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국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진전된 제안을 제시해야만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당초 14일 발효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조치를 다음 달 초까지 미뤘고 멕시코도 합의 도출을 자신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면서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파월 연준을 향한 압박 강도는 계속 세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미 연준이 본부 건물 개보수 공사에 과다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당초 예산보다 7억 달러 많은 2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지적하면서 파월 의장의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헤셋 위원장은 대통령은 분명히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면서 파월 의장의 답변이 그의 해임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달 이상 살아야 한다는 무임승차 방지법이 도입 1년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9,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00여 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단기 진료 목적의 입국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방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21명을 조사해 총 89억 원을 부과했는데 다만 국세청은 후원금 등의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